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좋은 거죠.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면 좋을까요? 네, 경제발전소. 좀 힘차게 얘기해줘요, 이사님. 네네. 저한테 물어주세요. 네, 홍 박사님 어떤 프로그램 들어요? 경제발전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저 네. 겸손할래요. 네. 경제발전소 스페셜 금요일엔 불타는 경제. 네, 방역 당국이 아마 머지않아 순차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식과 부동산, 금리와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내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은 경제발전소 스페셜 불타는 경제에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함께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얘기 안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보통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안 하고 네. 요즘 뉴 미디어에서는 하는데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키워드가 다른데 네. 저도 뭐 매년 실장님 책을 봅니다만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2022년 경제 총론으로 어떨 걸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그 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점을 이으면 선이 되니까. 그래서 2020년 전망에 20년을 대전환점이라고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21년을 이탈점.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네. 지금 회복되는 구간 이탈점. 그리고 22년을 회귀점, 포인트 오브 터닝백,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된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나 이제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그러니까 삶은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그게 똑같이 돌아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달라진 모습에 우리가 처할까? 그것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돌아가지만 전과 같진 않을 거다. 자, 순차적으로 볼게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영상이 예, 브라질에서 쓰레기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자 동네 쓰레기차에 네. 뭐라도 먹을 게 있을까 봐 맞아요. 그걸 뒤지는 모습이었는데 예,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고민이 예. 부의 양극화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산을 보유한 자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와의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이것은 이제 IMF에서는 다이버전트 리커버리라고 표현했어요. 다이버전트, 제각각 회복된다. 네. 그러니까 누구는 회복되고 누구는 회복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렇게 불균형하게 회복된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놀란 표현이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이 단층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선을 크레바스가 생기죠. 그걸 이제 단층선이라고 네. 하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그 단층선, 그러니까 폴트 라인이라는 표현을 IMF가 했어요. 아하. 근데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 경제학에서 쓰였나 하면서 제가 아담 스미스부터 다 봤습니다. 저도 쓰인 처음 거예요. 들어보네요. 예. 네. 그 폴트 라인, 단층선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각각 누구는 회복되고 누구는 회복 안 되는데 이게 격화된다. 불균형 회복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보는 가장 중요한 뷰가 될 것 같고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신흥국들이 아직도 확진자가 잡히지 않아서 공장이 셧다운되다 보니까 네. 원자재나 부품을 신흥국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세계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그런 특징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공급망 말씀 잘 해주셨는데 공급이 수요를 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지금 네. 물가 얘기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물건도 항만에서 하역해서 이 유통망의 피출로 옮겨지질 못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최근 언론들 보면은 최상급을 쓰는 기사가 유독 많아졌습니다. 네. S의 공포니 퍼펙트 스톰이니 네. 뭐 최악이니 저는 이런 단어는 정말 조심해서 지양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마느냐 전망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정의상 어렵습니다. 다만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체감하고 있는 그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요.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혹은 총량적인 의미, 숫자적인 의미에서는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은 비슷한데 병명이 다르다. 예, 네. 그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고물가고 네. 성장률은 저한 저성장 고물가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물가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잖아요. 그걸 초과하면 이제 고물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근거로 들어드리면 IMF도 그랬고 한국은행도 22년 물가 상승률을 1.5%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대를 전망하지만 네. 1.5로 다시 내려온다.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률도 다 기저효과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번 달 가격을 전년 동월 가격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물가 상승세가 물론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나 체감하는 물가는 뭐 20%, 30%인데 무슨 얘기하냐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체감 물가인 거고요. 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보면 대략 한 2.5%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년에 있는 일이고 22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고물가가 일단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저성장이냐? 저성장도 아니에요. 성장률은. 그건 사실 더 아니죠. 더 저성장은. 아니죠. 네. 역시 인플레이션도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걸 수 있지만 경제 성장률도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한국 성장률이 대략 한 4%, 내년은 대략 한 3%, 2%를 초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체감적으로는 저성장이고 체감적으로는 고물가인 거죠. 그래서 정의컨대 저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굉장히 신묘한 발언인데 이게 세계 각국에서는 네.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작업에 다 속속 착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 작년보다 좀 고통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세계 각국이 돈을 좀 걷어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시작을 했고요. 미국은 금리를 언제쯤 올릴 걸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깝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종료되기도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테이퍼링이 종료되기도 전에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네. 그럼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이제 진행자께 여쭤보면 우리 아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가한테 혹시 용돈 주세요? 드리죠. 네. 용돈 드리죠. 네, 용돈 드리죠. 만약에 용돈을 주다가 갑자기 우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다음 달부터 0이야 하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극렬히 저항하겠죠. 극렬히 저항하죠. 네. 그걸 경제학에서 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긴축 발작.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 공급량을 급격히 줄여도 안 되고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기준금리까지 인상해버리면 굉장히 급격하게 인식이 되고 물론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을 대략 9월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그 즈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2016년 12월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15년에 테이퍼링하고 16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것도 보신다면 모든 것을 다 종료한 다음에 기준금리 네. 인상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가장 경기 후행적 변수가 바로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년 한 9월 10월쯤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
그쯤에 고용 수준을 보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 한 9월쯤. 네. 2년 전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예. 올해와 그리고 내년까지 전망하는 경제 방송 한번 같이 했었어요. 네.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다, 고물가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실제 이것을 이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기조적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 효과 때문에도 그렇고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쨌든 20년 이후로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기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조금 더 심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잖아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끝나겠다라고 판단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히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2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요. 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상황이 약간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올린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미국에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좀 나와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청하는 그 이메일을 보고서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하면서 기분 좋았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다. 네. 라는 표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도 안 쳐주시고. 아니 러시아 네. 인형처럼 그 인형 속에 인형 계속 들어있는 것처럼 맞죠. 너무 적절한 네. 표현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더 긴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의 이동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속도에 발맞춰서 먼저 하든 후행하든 어느 정도 그 스탠스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해 버리면 더 빠른 속도로 인상하면 우리도 상당 부분 더 빨리 긴축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대출에 의존하신다. 변동금리 대출이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고 저축을 선택할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축 특판이 더 많아집니다. 실제 지금 이미 많은 은행들이 네. 특판 상품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적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참에 머니 무브먼트가 일어나니까 주식과 같은 공격적 투자 대상에서 안정적인 금리가 높으니까 굳이 주식 투자해서 5% 벌 필요 있냐. 네. 저축해서 5% 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 금융사들이 자기 은행으로 자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경쟁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움직임이 역시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내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를 네. 지켜봐야 되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역시 자산 가치의 변화도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 증시, 남의 나라 금리 상황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건데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갔다고 해도 네. 외국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너무 정확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강하게 가져가면 이미 지금도 달러화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 기조가 22년까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한국에 투자했던 주식이 예를 들어서 5%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그거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니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고 그걸 반증하듯이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날 때부터 이미 올해 안에 30조가 넘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대변해 주고요. 다만 이런 현상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이제 신흥개도국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이 불균형하게 회복되니까 이 신흥국들은 같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워요.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브라질 같은 터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맞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거는 뭐 고육책이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제 회복이 더뎌서 아직도 낮은 금리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신흥국들은.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신흥국들은 자금 이탈이 상당히 나타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22년에 정말 취약한 신흥국들 몇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어떤 취약 신흥국들이 발생할 것인지 좀 지켜보시면서 그런 나라들로부터의 자금 이탈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97, 8년에 IMF 외환위기 그때처럼 비슷한 일들이 주요 신흥국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정이 좀 많이 나아졌고 소위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게 많이 좋아졌는데 네.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런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라든가 전체 외채 중에 단기 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걸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는 외환위기를 겪지 않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해왔다고 판단이 내려지고 다만 여러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 원자재나 특정 부품 생산을 뭐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신발 공장, 속옷 공장 다 그쵸. 캄보디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휘청하면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또 문제가 돼요. 네. 공급 불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이 강의를 듣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구매 담당자라면 네. 공급망 안정화, 공급 불안 해소 이게 22년에 가장 중요한 경영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공급선을 어떻게 탄실하게 가져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신흥국들이 좀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우리가 먼저 올렸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쯤 한국은행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뭐 지배적인데 네. 한국은행 총재는 이 정도 올려도 네. 여전히 충분히 완화적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 올려도 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22년에는 대략 한 두세 번 정도 올릴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두세 번? 네. 어. 그러니까 대략 1.5에서 2.0 사이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2022년 연초에 그리고 연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지켜볼 텐데 네. 21년까지는 선제적으로 두 번 인상을 하고 그리고 22년까지는 지금은 아직도 완화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밑에 있어요. 지금이 0.75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대략 한 1.5까지 만드는 야. 그게 이제 기준금리 정상화죠. 네. 정상화를 만드는 과정이 22년, 23년일 텐데 그것은 이제 다른 추가적인 이변이 없는 한 경제가 탄실하게 회복되고 이 고물가 문제가 없는 한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 스탠스를 가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금리 전망까지 들었는데요. 우리 교통정보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내년도 전망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금리 얘기까지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통 증시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살금살금 올라가고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나는 그래도 뭔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네. 보험 시장이나 그런 어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 그리고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긴축의 시대인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게 2020년에 투자했던 방식과 2022년에 투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토록 강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됐던 2020년과
22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는 많이 둔화될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돈을 가지고 바꾸는 대상은 가치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물 경제 차원에서 우리 부동산 얘기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재밌긴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네. 상업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 같이 사는 곳이 주거용이고요. 그렇죠. 네. 주택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업용 부동산에는 오피스가 있고요. 네. 예,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기준을 이 상업용 부동산을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이렇게 세 가지 그 두세 개 더 있지만 주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통계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바로 공실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캐치할 때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낼 때마다 네. 한 가지 주된 꼭지 하나로 20가지 꼭지 중에 하나로 부동산 전망을 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미분양 주택 건수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거의 정확합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공실률을 봐야 되는데 공실률이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극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거리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많아요. 중심 상권에서도 보면 서울 4대 상권이라고 하는 그 요지에 사거리에 정말 목 좋은 1층 가게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만큼 공실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실이 심각해진 이유는 폐업 열기가 강하고 창업 열기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지점에 이제 폐업 열기가 줄어들고 창업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있겠죠. 그런 시점에 공실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재밌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대형 상가와 소형 상가의 공실률이 같이 올라가다가 네. 소형 상가 공실률은 떨어졌어요 이미. 먼저 돌아섰군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중대형 상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당을 크게 하시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작게 하는 거죠. 규모를 작게 줄여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형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소형 상가는 공실률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미부터 한 3분기 전부터. 근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게 고점이냐? 그럼 공실률이 언제 떨어지느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 공실률이 떨어지는 시점 그 지점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특히 봄쯤에 창업 열풍이 더 많이 불어요. 겨울 동안에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듭니다. 네. 원래 계절적 창업이라고 하는데 실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선언과 또 계절적인 그런 창업 열풍과 함께 맞물렸을 때 어쨌든 21년 11월 12월이나 좀 늦어지면 2022년 1, 2, 3월 이 정도의 공실률이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형 상가에. 5개월이면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빨라지면 그러니까 위드 네. 코로나 선언과 네. 우리의 소위 대면 서비스업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위축된 게 네.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좀 빨라지면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네. 올해 말, 이르면 늦으면 내년 초. 네, 왜냐하면 단계적 거리두기 조치가 얼마만큼 점진적이냐 가속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창업 상황 열풍이 달라진다는 좀 지켜봐야겠죠.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걱정도 있어요. 투자가 웬 말이냐. 네. 지금은 빚 갚기도 어렵다 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고 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이 많다. 이런 아우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떤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의 가계부채 얼마나 위험하다고 보세요? 가계부채가요.
저는 조금 정부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2021년 전망에서도 네. 이미 22년은 부채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부채 경제라는 네이밍을 걸었었습니다. 네. 정부든 가게든 또 기업이든 과도한 그 부채 규모가 상당한 경제에 압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2022년에는 부채가 특히 가계 부채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 1,800조 원 가계 부채 이 총량이 정말 문제인가?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예. 덩달아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네. 가계 부채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사실 1,000조 원 돌파할 때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또 2,000조 원 돌파할 땐 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뭐 머지 않았다고 봐요. 2,000조 원 우리 GDP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한 23년, 네. 23년 정도면 2,000조 원을 기록할 것 같은데요.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유지된다면. 그런데 가계부채 총량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가계부채 대책이 총량적 규제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가계부채가 얼마만큼의 문제인가 봤더니 취약차주라고 하잖아요. 네. 취약차주의 정의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여러 군데에서 돈을 꺾고 신용이 낮아서 돈 갚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분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 혹은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 10분위 중에 1, 2, 3분위.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취약차주라고 되는데 취약차주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1,800조 원에서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걸 5%를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데 결국은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뭔가가 중요한 건데 네.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총량적 규제 때문에 오히려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아니면 나 이거 사업을 계속 하려면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할 때까지 좀 버텨야 되는데 대출 못 받으니까 고금리 대출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올 수도 그렇죠. 있다. 결국 이 총량적 규제가 이 가계부채를 1,800조 원 전체가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정책을 펼치는데 그거보다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정말 네. 어떤 계층이 취약한지를 구별해서 그들에게 상환 능력을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주된 생각입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빚을 내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에 기대기 되기 때문에 네.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꿔주잖아요. 그 네. 집값 전세금 상승도 이 전체 총량의 부피를 키우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보니까 정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나 아니면 집단 대출 이런 것들 규제는 좀 완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시간이 끝났군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국제유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아쉽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까지 갑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배럴당. 제가 작년 21년 전망책 273페이지에다가 원유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네. 금 파시고 원유에 사. 작년 5월에 마이너스까지 갈 때. 예, 네. 그때 이제 원유에 투자하세요 해가지고 네. 21년 전망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국제 유가가 4분기의 고점입니다. 네. 그리고 22년부터는 하향 안정화되는데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상승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서 70달러 정도, 60달러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EIA 미국 네. 에너지 정보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유 네. 가격은 그리고 상품 원자재 시장은 진짜 선수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 투자는 권해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